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거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간밤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한국 증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시가총액 2위권까지 올라온 알테오젠이 오늘 드디어 32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1위권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는 듯한 현재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이 조금 더 아쉬운 게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거의 비둘기 파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려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다리면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전략이 맞는 건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현명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쉬운 지점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황은 좋습니다. 간밤 증시의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시장 굉장히 좋았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최근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 또 한 가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나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일본과 한국만 소외된 잭슨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일단 선진권에서 함께 만나보시면은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영국의 피츠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넘게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신흥국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 증시는 1.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브라질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책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0.25%가 아니라 0.5%대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과감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만 내렸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렸고요. 그렇다면 왜 내린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시장이 내린 것을 두고 이유는 붙이기 마련이겠지만은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 왜 이렇게 시장이 내렸을까 하고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달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총재와 부총재가 약간의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재는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부총재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 증시로 거래 대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수출 의존도와 글로벌 수요 둔화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모두 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하강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셔닝 변화도 문제입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환 시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화 강세를 현재 미국 유도를 하고 있고 수출 기업의 수익화가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만이 잭슨홀 호재에서 소외된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멘텀을 소화해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겹지만은 결국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텐데요. 한국 증시는 최근 들어서 2,700선을 잘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7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잭슨 황의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IT 시총이 한국 증시에는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건데요. 최근에 상향된 이 추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는 물론이고 젠슨 황의 CEO 발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부분을 보시면 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 성장률 자체는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그때 한국 증시를 대응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바이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좀 강력한 호재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세를 이어가는 우리 시장 속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 헬스케어 섹터가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개별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한양행도 오늘장에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하단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좀 선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 배경을 좀 보자면 제약 바이오주 아무래도 금리와 실적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주 대규모 투자도 좀 절실하게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고금리 기조에서 길을 못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코스닥 제약 지수와 한국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두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두 지수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역종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뿐만 아니라 실적도 받쳐줘야 또 더 주가가 잘 갈 수 있겠죠. 실적이 이끌고 금리가 밀어주는 상승장인데 실적을 바라볼 때 가장 바이오에서 두 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FDA 신약 건수와 M&A 규모입니다.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확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FDA 신약 건수가 중요한 지표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M&A 규모 역시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평균 수준을 회복해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3년 만에 황제주에 복귀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90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 한때는 4.46% 전일 대비 오르면서 100만 5천 원을 찍었습니다. 특히 다른 시총상위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이뤄낸 황제주 뉴스여서 더 기특하고 뭔가 반가웠는데요. 바이오주의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에다가 실전 개선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목표 주가로 120만 원까지 다시 제시한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마일스톤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실적 추이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2024년 올해 예상 매출액 4조 2,305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2천억 원대, 순이익도 9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스타가 있죠.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렉나자 승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 FDA 승인 이슈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상반기에 학회 공개가 기대되는 병용요법의 최종 OS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이슈이고요. 또 임상 3상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됐던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이점과 이에 대한 우선 심사 승인 허가 이벤트가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DA 허가를 받은 이 렉나자의 파이프라인이 또 증권가에서 같이 상향 이뤄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요 증권가에선 투자 의견 모두 바이, 매수 의견 주고 있고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11만 원 선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12만 원 돌파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펀더먼털, 실적과 R&D 관련 기대감 있는 종목들 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다른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이 튼튼한 포트폴리오 확보를 제안한다면서 증권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 완료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세컨 프로젝트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프로탁 회사 인수와 RTP 파이프라인 도입 등으로 CNS를 넘어서 항암제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미래 성장 기대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K 이노엔도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캡 수수료율 조정에 따라서 올해 수익성 개선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미국의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유럽 판권 계약과 미국의 시판 허가 신청 등 연이은 R&D 이벤트의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5만 7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윤환식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회복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 증시가 양 지수 모두 방향성을 좀처럼 잡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증시 참여자들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주들도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 전까지 특정 주식, 특정 업종이 몇 거래 연속적으로 주가가 좋기보다는 수시로 차익 실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비해야 함을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원화가 초강세를 보였으니 항공 등 원화 강세 수혜주로 수급이 몰렸다면 오늘은 유가가 올랐으니 정유업종으로 수급이 다시 이동하고 내일쯤 되면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서 바이오주들로 수급이 또 이동하던가 하는 그러한 산발적인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가 계속 순환하는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장 속에서 공략주로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추천주였던 삼성공조가 30%가 넘는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종목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큰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종목명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단결정 양극재 중심의 매출 증가가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미드니켈, 삼성 등 신규 고객 및 제품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방 고객사들은 중장기 안정적인 소재 공급과 협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공급사 다변화 니즈가 높은 상황입니다. 후발 주자로서의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점유율 확대에 따른 출하량 증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판가 상승이 동반되며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이번 화재 사건에 따라서 많은 악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악재가 지나가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매수가는 10만 3천 원에서 10만 5,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비중은 10%, 손절가는 10만 2,500원 이탈기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0만 7천 원 이상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저가 매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바로직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만 원대를 넘어선 삼성 바로직스,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주,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약간 변한 게 느껴지는 게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꾸준히 매수해왔던 기업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게 됐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사온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다섯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페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인데요.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엔캡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실리콘2 오히려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발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랩지노믹스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어제장에서 4%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엇박자가 확실히 나타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현대차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젠,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아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이름 올리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루닛이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ICTK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양자 기술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라는 뉴스인데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예, 두 가지가 얽혔네요. 양자 컴퓨터에다가 지금 딥페이크에 대한 그 범죄 혐의점, 네. 그걸 막는 기술에 ICTK의 기술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 예. 두 개가 얽혔네요. 지금 LG전자에서 삼성전자, 샤오미, 필립스 등 천여 개 브랜드 5만여 종, 그리고 수십억 대 전자기기를 한 번에 관리 가능한 스마트홈 플랫폼 애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애톰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두뇌, 스마트 홈이죠. 홈의 두뇌인 스마트 홈 허브, 홈이를 자체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요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LG전자 제품을 쓰시는 분이랑 삼성전자 제품을 쓰시는 분은 IoT,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플이 다를 거예요. 삼성이 스마트 싱큐인가? 그거 하고 LG가 스마트 싱큐인가요? 하여튼 그 어플이 틀리죠. 지금 에어컨이라던가 냉장고, 뭐 세탁기 그 IoT로 조절해서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요즘에?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어플이 틀릴 거예요. 삼성전자 제품을 움직이는 어플이 있고 LG전자 제품을 움직이는 어플이 있을 거예요. 근데 LG전자가 꿈꾸는 건 뭐냐면은 LG 제품을 쓰던 삼성 제품을 쓰던 뭐 샤오미를 쓰던 화웨이를 쓰던 LG전자가 그거를 두루 스마트홈에서 컨트롤 타워를 갖는 것을 지금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혼수를 살 때 그냥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LG전자면 LG전자를 그냥 싸그리 샀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일러는 LG 거를 샀는데 세탁기는 또 삼성 거를 샀고 전기레인지 거는 뭐 화웨이를 샀고 에어컨은 또 뭐 다른 샤오미 거 샀다. 그러면 내가 IoT 사물인터넷을 지금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 어플을 다 깔아야 돼요. 삼성전자 전자제품에 명령을 내릴 때는 삼성전자 어플로 해야 되고 LG전자 제품을 움직일 때는 LG전자 어플로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불편하죠. 네. 내가 하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LG전자가 인수한 스마트폰 플랫폼 애톰,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 제품이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이 애톰 가지고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조사 상관없이. 그럼 나도 제조사가 굉장히 다른 가전제품을 갖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IoT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LG전자가 모든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집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안이겠죠. 보안. 그래서 LG전자랑 같은 계열사인 LGU+랑 ICTK랑 양자 내성 암호 PQC 기술이 적용된 자이언트 5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기술이 PUF라는 기술인데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을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LGU+에서는 무선 공유기라던가 CCTV 중계기 등에 삽입되는 보안 칩, 여기에 아까 그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자이언트 5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스마트 미터기에 들어가는 모뎀의 인증칩 165만 대 납품 이력이 있고요. 이 기술, 요 퍼프 기술이 뭐냐면 이 비아 퍼프도 그냥 퍼프가 아니라 비아 퍼프 기술입니다. 비아라는 단어가 그 비아홀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반도체에서 지금 반도체가 조금 약해져서 좀 그런데 엔비디아와 HBM가 이렇게 쭉쭉 나가서 한미 반도체까지 갔을 때 한미 반도체가 뭐 그 비아홀이라는 구멍을 뚫고 거기에 실리콘 관통 전극을 연결해서 뭐 거기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저기 된 거 아니에요?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비아홀이라는 구멍을 의미하는데 그 반도체 소자 하나를 얘기합니다. 반도체 소자를 아무리 똑같이 만들더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문이 다 사람마다 틀리듯이 비아퍼프 고유 기술을 활용하면은 복제 불가능한 신뢰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킹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홈에 지금 적용이 되게 되면은 해킹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연결된 거예요. 딥페이크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민영 앵커님이 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누가 조작해서 얼굴을 따다가 막 이상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기부한 적도 없는데 신민영 앵커님 얼굴을 빌려다가 네. 뭐 내가 이런 어려운 고아원에 기부를 하려니 신민영 앵커님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민영 앵커님이 기부한다고 하니까 다 이제 앵커님이 기부하면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다 보냈어요. 그게 다 검은 돈으로 가버려서 먹튀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민영 앵커님의 원래 오리지널 얼굴에다가 절대 복제 불가능한 지문과 같은 암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딥페이크 기술로 어떤 해커라던가 어둠의 세력이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지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해요.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쓰이던 반도체 소자가 다 다른 그 비아라는 그 기술이 여기 접목돼서 비아 퍼프 기술 그리고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한 칩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LGU 플러스의 납품 이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LG전자가 꿈꾸는 스마트 홈 제국의 세상에서도 결국 LGU 플러스의 이 납품한 레퍼런스가 거기로 이어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에 LG전자가 스마트폰 플랫폼 애톰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같이 급등을 한 것이며 오늘 딥페이크 기술 범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책이 나오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뭐 경찰청도 나왔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붙고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ICTK 이 기업이 가진 기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도 또 연결이 되는 회사입니다. 지난 5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2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블루엠텍으로 넘어갈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전 잘 알고 있는데 의약품 팔고 있는 기업입니까? 네. 네. 러브 드럭스 영화 보셨나요? 러브 드럭스. 네. 그 앤 본 것 같아요. 해서웨이랑 네. 네. 마이크 질라넬이 나오죠. 마이크 질라넬이 화이자의 영업사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잘생기고 섹시하니까 영업사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틱틱거리는 흑인 저기도 다 통과를 합니다. 흑인 여직원까지 마이크 질라넬한테 뿅 가가지고 그냥 의사한테 가세요 이래요. 네. 근데 마이크 질라넬 같이 다 그렇게 영업사원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 현실에 없죠. 현실에. 네. 그럼 이제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옛날에 그걸 받아먹은 의사도 그걸 준 영업사원도 제약사도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 그거를 했던 이유가 그 영업에 너무 열중을 제약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에 열중하는 거를 이용해서 의사와 의사 사모님들은 온갖 것을 누렸죠. 자기 아들, 딸들의 빨래까지 시키고 사모님 운전기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약 하나 납품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자, 온라인에서 우리 변화를 보세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부당했던 것들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 남대문, 동대문 가가지고 비싼지 뭐 안 비싼지 알 수도 없는 가격이 투명하지도 않은 가운데 호구 많이 당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뭔 배달의 민족이니 무슨 쿠팡이니 무슨 저기
저기 G마켓이니 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해버려서 제일 싼 거를 뭐 거기서도 사기를 자꾸 치지만 그쵸? 자꾸 그 엉뚱한 10만 원짜리를 올려놓고 100만 원짜리라고 해놓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심하셔야죠. 네. 어쨌든 가격 비교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여기 약품계, 의약품계의 쿠팡, 의약품계의 배민 이런 거를 꿈꾸는 업체가 블루엠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약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블루엠텍이 운영하는 블루팜 코리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직접 주문을 해서 이벤트도 하고 진짜 소비자들처럼 이게 소비자죠. 의사분들이 소비자예요. 네.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미리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더운데 콜드체인 기술이 적용된 차가운 데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면 재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의사 선생님이 먼저 주문하시는 분에게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백신을 빨리 많이 주문하시는 분에게. 그러면은 이 블루팜 코리아에 올려놓은 제약사는 재고를 팔아서 좋고 빨리 처분해서 좋고 네. 의사분들은 할인된 가격에 백신을 들여와서 좋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그 유통을 하면서 유통의 마진을 가져가면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2024년도 6월 달에 의약품 전문 배송 서비스 운영업체 공감플러스 지분 30.9%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플러스가 100대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블루엠텍이 지금 20대가량의 냉동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120대가량의 냉동 차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 다음에 7월 11일은 델파이 지분 37.3%를 11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델파이는 뭐냐면 강남 소재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왜 샀느냐? 강남에 병원들이 아무래도 몰려 있다 보니 이제 배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민이 가장 많이 지금 잘 되는 거 어디가? 강남 서초. 배달시켜 먹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면 배달시켜서 약을 쓰는 의사분들이 여기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근거리 당일 배송을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약이 필요해가지고 블루팜 코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딱 약을 주문하면은 당일날 강남 여기 부동산 확보한 여기서 날라오는 걸 바로 받는 거죠. 이 물류센터에 날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약도 다 반나절 배송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이제 새벽 배송 서비스도 나오고 완전 쿠팡 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왜 비만 치료제 관련주냐? 네.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를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가 블루엠텍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맞고 있느냐? 위고비랑 젯바운드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으니까 편의성이 증대됐죠. 일라일의 젯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9월달, 10월달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그냥 그대로 블루엠텍의 위고비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인 것이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이 비대면 의약품 배송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 2차 전지 소재 업체이고요. 오늘 장에서 17% 가까이 현재 구간 뛰고 있습니다.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 유진테크놀로지 2차 전지 그런 모멘텀으로 오늘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에 전기차가 캐즘 현상에 빠진 거 플러스 그 청라 화재의 그 어떤 도화선 때문에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좋지가 않고요. 그런 가운데 2023년도 11월에 상장한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의 주력은 2차 전지 노칭 장비 부품인 노칭 금형이에요. 노칭은 말 그대로 선을 긋다라는 의미거든요. 선을 그어주는 거죠. 얘가 선을 그어주면 그 선에 맞게 절단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칭 금형이고 네. 이거를 한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노칭 금형을 배터리 회사에 판 다음에는 배터리 회사에서 그게 다르면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까지 담당을 하는 그 부분에서까지 매출이 나옵니다.
삼성 SDI의 노칭 금형을 단독 납품하고 있어서 가장 주력 고객사고요. LG 엔솔도 노칭 금형 부품 중에 60%를 유진 테크놀로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나머지 가장 막내인 SK 에너지의 SK 온 여기도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를 모두 잡은 노칭 금형 장비 회사이자 유지 보수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부품 소재 얘기를 했는데 예. 부품 소재는 요 리드탭이라는 겁니다. 리드텍. 우리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반 코드를 생각하면 돼요. 220V 코드 보면은 송곳이 두 개 뽕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무슨 각형이든 원형이든 파우치형이든 형태 상관없이 이제 그 완성된 배터리를 외부랑 전기로 연결해 주려면 뭔가 리드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상어 이빨처럼 이렇게 두 개 튀어나와 있는 그게 리드 탭입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 노칭 금형에 완전히 몰려있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리드탭 부분으로 조금 분산이 되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하여 양극재 3사의 주가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이런 회사들이 미래가 좀 어둡나 이런 것 때문에 유진 테크놀로지도 상장하자마자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번 달 그리고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조금 탈출. 뭐 이거를 지금 완전히 갑자기 캐즘 현상이 거치고 우리가 청라화재에서 나왔던 그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한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력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칭 금형을 납품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인 리드탭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동차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창호 연구원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TV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창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연구원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동차주가 최근에는 뭐 부진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거 올라간 만큼 잘 가지는 못했는데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2분기 실적 발표는 굉장히 이제 양호한 네. 글로벌 완성차들이 양호한 실적을 네.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2분기 글로벌 미국 자동차 업체인 뭐 이제 포드, GM 등이 네.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좀 하반기 이제 실적 피크아웃 즉 이제 좀 업황과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좀 자동차 업종들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일단 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와 관련된 거?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좀 고금리 상황이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동차가 좀 이제 자동차 다음 주택 다음으로 조금 고가의 내구 소비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제너럴모터스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파업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완성차 쪽에 현재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현대차, 기아, 국내 완성차들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증명을 해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완성차들, 현대차와 기아 포함해서 글로벌 완성차들이 업황 부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크아웃 시기, 즉 실적과 업황 둔화 시기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진한 실적 발표와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포드와 GM 같은 경우는 벌써 코로나 이전으로 재고가 많이 회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 재고로 회귀하지 않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잔존 가치라든지 이런 브랜드력이 많이 개선됐고 상품성 또한 많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볼륨 판매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믹스 개선 등을 통해서 그런 안정적인 제품 판매 가격을 방어하면서 실적도 의외로 좀 견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완성차들,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기업들의 경우는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좀 불리우는 그런 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그런 환원 정책, 이러한 게 좀 아무래도 부각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표현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에도 조금은 다른 완성차들 주가 대비 좀 부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 이제 현대차가 발표하는 2024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아마도 기아가 연초 발표한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매입 규모와 유사한 약 7천억 정도 해서 향후 5개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PE 멀티플을 약 0.8에서 1.1배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좀 차별화된 실적 그리고 부진한 이런 주가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게 이제 자동차가 워낙 잘 팔렸으니까 앞으로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일 텐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그때도 좀 잘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가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있을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쪽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쪽을 더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특히나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사고도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의 매출이 더 모멘텀을 가지고 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 IC라든지 내연기관이라든지 그런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다변화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산업 수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네. 현재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6%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단 말씀해주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전기차 수요는 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도요타가 상반기 기준 57%로 미국에서 57%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12%로 다소 도요타라든지 이런 혼다 등 글로벌 티어 1 회사들보다는 다소 낮은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완성차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좀 이동 시 현대차 그룹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침 내일 발표되는 현대차 2024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당초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립 예정이었었던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마도 하이브리드를 좀 생산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일 이제 정확하게 어떤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보니까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 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출시가 되면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부품사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워낙 성숙된 기술이다 보니까 특화된 부품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두 가지 정도를 꼽으라고 하시면 아마도 세방전지와 코리아 FT라는 그런 부품 회사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이제 배터리 그리고 그 코리아 FT라는 회사는 카본 캐니스터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카본 캐니스터의 경우는 하이브리드용 제품이 일반 내연기관 대비 약 단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네.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좀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기업은 다른 부품사들과는 다르게 가격, P와 물량, Q가 모두 좀 증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두 회사는 좀 하이브리드 성장과 실적 성장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방전지,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사이고요. 앞으로도 뭐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품사도 함께 짚고 갈 텐데 그냥 이제 부품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품사들,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의 흐름은 최근에 어땠습니까? 완성차들 주가가 아무래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들 부품사들 주가 역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크아웃 시기, 즉 업황과 수익성 둔화 시기에 완성차들은 최소한 저는 가격은 좀 방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사들의 경우는 완성차들만큼 이런 가격 협상력이 높지 않고 그리고 전방 산업인 자동차의 물량 증가가 지금 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둔화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품사 업종보다는
차라리 좀 자동차 업종을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처럼 가격 협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또 경기 하강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품사보다는 완성업체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완성업체들 가운데서도 연구원님이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아를 탑픽으로 제시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러한 잔존 가치 순위가 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따라서 이런 브랜드력 개선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브랜드력과 상품성으로 인해서 충분한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있어서 분명히 피크아웃 시기에 접어들어서 기아, 현대차 나홀로 실적이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완성차들과는 좀 차별화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현대차가 지금 내일 CU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아는 매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현대차 다음 차례는 또 이제 기아이기 때문에 이런 좀 그 투자 센티먼트가 현대차에서 좀 기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따라서 저는 좀 최소 노조로는 기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아가 탑픽 종목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하고 계실 것 같고 경기 하강에 따라서 앞으로 좀 매출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성은 방어가 될 테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기아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창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320원에서 1,3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를 하향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기조 속에서 항공과 전기가스 관련주는 일단 웃고 있습니다. 항공주, 이 환율이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연료비입니다. 하반기 연료비가 기존 예상치 대비 2%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고요. 전체 비용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1% 감소가 꽤 큰 게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 효과로만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00억 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달러 비중이 특히나 큰 정비비나 리스료,
공항 관련비 등 비용 감소 효과도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용 감소 효과는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 금리 환율 하락이 더 나타남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종목들 주목해보자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관련주,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같은 기업들인데요. 원화 강세 수혜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가스전 발굴 사업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 38,000원에서 55,000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덕에 미수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주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 기조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을 위주로 실제로도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에 더해서 수출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또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는데 하반기에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내수에도 큰 기여를 환율 하락이 못하고 있고 증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수혜도 한국보다 더 대만에 쏠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대만의 대미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의 대미 수출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장에선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달러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30원 아래에서 결제되기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빅이벤트,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이벤트 이후로는 빅이벤트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숨고르기 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다리면서 미국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환율 흐름에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신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의 장 초반 비교에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원 대표님께서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관련주들 좀 기대감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내일 말씀하신 대로 인베스트 데이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어차피 인베스트 데이를 다들 가졌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약 총 5천억까지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배당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주당에 대한 이제 배당금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최소 5% 이상은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장선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하게 되는데 현대차가 하게 되면 현대차가 어차피 지금 이제 나올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주춤하는 정책들을 지금 현재 좀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일단 지금 전기차 사업에 대한 이제 로드맵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인도 IPO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이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날짜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이제 경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 쪽에 이제 전기차만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공장을 또 가지고 있죠. 이 부분들 또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 공장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가 좀 있지 않겠냐. 원래는 전기차만 생산하려고 만든 공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겸하면서 생산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좀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위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글로비스 세 종목 다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큰 양봉 움직임들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좀 많다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파라텍이라는 기업인데 오늘 보니까 3%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1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난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 이후로 30% 넘게 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재공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고요. 일단 파라텍은 전년까지 좀 대규모 적자였습니다. 이제 소방기구 제조 그리고 소방 설비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좀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대규모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흑자 전환으로 이제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2분기 연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좀 화재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 주차장 이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논 인터록 밸브 시연 설비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정부와 여당이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신축 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또 전날 급등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한 21%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 하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140원대 이하로 2,000원 정도 수준까지, 2,05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2,6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번 더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저점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삼성 SDI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현재 구간에서 2%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장중엔 3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배터리 기업들 가운데서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한 기업을 편입을 하고 싶다면은 나는 삼성 SDI가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전해주셨는데 그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제일 많이 좀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제일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시각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포비아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워낙 또 많이 좀 조정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겠냐.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반도체가 못 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또 그 대체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또 조정받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ESS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실제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던 그 부분은 이제 ESS 쪽이었습니다. 그만큼 ESS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과 지금 이제 약 1조 원 정도 ESS 관련해서 이제 납품 관련된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되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삼성 SDI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킹덤 점프를 할 수 있는 주가의 강력한 상승을 단기간 좀 가져가지 않겠냐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차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도 그 전에 100% 전기차,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미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미국이 하면은 따라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슈가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그 길이 조금 약간 막히다 보니까 캐나다를 통해서 또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이 어제 확실하게 캐나다 쪽에서 중국 자동차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25% 관세를 좀 올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 전기차의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앞으로 뭐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소재 쪽보다는 셀 쪽이 좀 더 잘 움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저 승부를 보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 쪽,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도 좋긴 하지만 그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나 LG에너지솔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좀 더 우리가 뭐 투자 기간을 한두 달 정도 보고 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저는 LG엔솔이 좋긴 좋지만 뭐 물론 그 외형 성장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상당한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는 LG엔솔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삼성 SDI가 앞으로 좀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점 하반기도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한 번 더 듣고 왔고,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 SDI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박수범 대표님은 네. 엄청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2차 전지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버블이 확실하게 꺼졌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버블이 많이 꺼진 상태인데, 그 중에서 삼성 SDI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신다면 저는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50만 원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주가 회복이 빨리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전기차 정보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당이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을 합의하는 배터리 정보 공개 정책 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었는지 좀 보면, 먼저 배터리 인증 제도, 정부의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당초 내년 2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범 사업 방식으로 이번 10월부터 실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고요.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를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는 과충전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계획에 좀 엇갈리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국내 배터리가 좀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을 주면서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포비아를 불식시키기보다는 업체 선별에 나서면서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를 오래 장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배터리 여권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은 제품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안정성 극대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속에 또 시장에서는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정책 관련주로는 열폭주 방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립레이저는 셀의 생산 정보를 남기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는 급속 충전기, 전력선 통신, PLC 모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최근 주가 급등세를 펼쳤고요. 이렌텍 역시 열폭주 화재 전이 관련 기업인데 안전성 시험을 인증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캐스트는 과충전 제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포비아 속에 액침 냉각 기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서버를 액체에 넣은 상태에서 가동시키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 중인데 이 액침 냉각이 이제 차력에도 도입될 것으로 화재 이후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AI 반도체에도 본격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의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K인솔과 GST, 인성정보, 유니셋, 신성 ENG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2차 전지 투심에도 좀 도움이 될지 함께 주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Y2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5% 넘게 하락하면서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급등락이 꽤 나오는 기업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관련 테마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주가 자체가 20% 넘게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지금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격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고 있죠. 지지난주 이제 한번 언급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한 25% 정도 상승력이 한번 여기서 나왔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나서 어제 한 대략 23%나 상승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금 양봉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리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매수 수급이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강력한 이슈력만 하나 더 나와준다면 시세가 조금 많이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Y2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개발 제조하는 회사인데 일단 전자제품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주력으로 이제 제조를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35kW급만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30kW급, 50kW급도 이제 개발을 진행해서 이제 생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 충전기,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내년부터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신약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 합작법인 바이오텍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지분 50%를 현재 이제 합작법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임상 비용 55억 원이나 이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이 건성 환반변성 치료 신약을 개발 중에 있고 임상 1상 초기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 만약에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면 이 3,400원 정도 요 가격 라인부터 3,280원 정도 사이, 자,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4,000원짜리를 이제 넘기는 흐름이 한번 나타날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시세가 조금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60선짜리, 월봉상 60선짜리인 4,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약간 출렁출렁 될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만 잘 해놓으신다면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그나마 단비같이 고수익을 한 번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와이드솔루션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3,4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매수 레인지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0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10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10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분을 좀 내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할 때 박수원 대표님께서 이 기업 가지고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만 원대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가 움직임은 오늘 아무래도 100만 원이라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게 주가를 보다 보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3천 원 하던 게 이제 5천 원이 될 때, 5천 원에 넘어갈 때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1,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0,000원 넘어갈 때, 그리고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0만 원 넘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좀 몇십만 원씩 하는 종목이 이제 100만 원 넘어갈 때 보면 일부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고 많이들 대응하실 겁니다. 저 또한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지난달에만 하더라도 저 혼자 이제 120만 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증권사에서는 거의 다 100만 원이라든가 98만 원이라든가 그 정도에서 좀 목표가를 보여줬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SK증권 쪽에서 120만 원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또 115만 원 목표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목표가를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증권사들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71%나 좋았었고, YOY상 봤을 때도 매출 같은 경우에도 33%나 좋았고, 이런 흐름들이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면서 올해 최소 매출은 4조 원이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CMO 사업도 지금 현재 잘 해나가고 있고, 공장이 거의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5공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4월 달이 완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9월 달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공장이 풀 가동될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오더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자체적인 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또 만들고 있고, 그 라이센스를 지금 현재 9개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또한 지금 현재 작년에 매출이 1조 원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1조 한 2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 정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CMO 사업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마찬가지고 두
사업을 통해서 거의 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흐름들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동사가 지금 현재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3만 주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100만 원을 넘겼을 때 2021년도 8월 달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 103만 원 정도 터치하고 이제 주가 쭉 조정을 좀 받다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가져가다가 현재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 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수급의 변화를 보여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15이평선을 잘 지켜주면서도 지금 현재는 5일선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단기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에 사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어요. 주가가 오늘 뭐 크게 또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일단 좀 셀트리온과는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감으로 하반기도 좀 기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120만 원까지는 좀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정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대도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 실적도 좋고 주가 이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7,5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역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베팅을 할 만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나와 보았고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이런 이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이제 센서 패키지 사업과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만드는 이제 전자통신 사업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 웨이러블 기기를 만드는 이런 이제 전자기기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광 메카 사업 카메라 한마디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렌즈, 모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이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사업은 이제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이 이제 급성장이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카메라 모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3%나 증가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만 5,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상반기 전장 카메라, 자동차 부품 쪽 전장 카메라 매출이 926억 원으로 150%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전장 카메라 매출이 또 이제 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13% 가까이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전장 쪽 매출 급성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현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4,091억 원, 영업이익이 187억 원으로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3%, 38% 각각 증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대급으로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미 제가 7월 말 정도에 한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7,500원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내려왔다가 다시금 또 지금 7,500원대까지 회복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7,5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모아가시면 되고 현재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1년 정도 그냥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최소한 12,000원 정도 이상의 주가 회복력이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매우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보다도 상당히 좀 어렵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을 좀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선물 시장에서만의 매수만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중요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바이오 섹터라든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돌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저가 매수세는 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이는 종목인 셀트리온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오늘 좀 고점을 형성하다가 정고점 자리 전후에서 등락이 이루어졌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좀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셀트리온이 정고점에 대한 저항은 맞긴 했으나 눌림목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전히 좀 매수권에 좀 넣어 놓으시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셀트리온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갑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아쉽게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는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미증시에서 특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지금 4상 최고치를 매일 그러니까요. 경신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초에 지금 블랙 먼데이로 떨어진 하락분을 이미 다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에 쉬어가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눈치를 봐도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움직임이 지금 월화 이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큰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혼조세 장세 나올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 강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기점으로 해서 1시 기점으로 지수 반등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 시가와 종가가 거의 이제 동일하게 마감이 되는 도치 캔들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도치 캔들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일 장에서 추가적인 움직임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우리 장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주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가 일단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 우리 시청자분들 좀 열어두시고 흐름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단기 지금 테마성 위주의 수단매 장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그래도 기대감보다 조금 경계감이 앞서면서 코스피 지수 현재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6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19% 내리면서 765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알테오준이 시총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27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시장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다운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그 어떤 지수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장세 현재 연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챗 GPT 스토어 관련 기업이 4.5% 넘게 상승세, 원격 수업 관련 기업이 4% 이상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교육 쪽이 2.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 오늘 사이버 보안주가 무려 16.9%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사이버 보안 쪽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샌즈랩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싹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시우박스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니능률도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21% 넘게 상승세, 그리고 한비소프트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디지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쪽이 2.7% 넘게 상승세, 유통 상사 쪽이 1.9% 넘게 상승세, 정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정확한 지수 상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8포인트 이상 빠졌고 이제 2690선도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689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6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IT 투톱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무려 2.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7만 5천 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소 약보합권, 삼성전자도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로직스가 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바의 주가 상승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한테는 100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10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하락세 24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거의 전거래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빠진 건 SK하이닉스 하나뿐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오늘 시장에서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 바로직스와 비교를 해보면 종가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엇갈렸고요. 기아 1% 가깝게, KB금융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알테오젠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1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한 때는 32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바이오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런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권을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시가총액 1위권 기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확실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HLB는 오늘 시장에서 좀 내렸습니다. 3% 가깝게 하락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3,000당 제약도 계속해서 시가총액 순위가 한 계단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15만 5,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던 3,000당 제약이 이제 6위권까지 올라오면서 5위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도 0.75%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53,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하락세, 휴젤 1% 넘게 하락세, 셀트리온 제약이 0.5% 넘게 하락세로 현재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두 다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희비가 확실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10위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마감 브리핑 살펴보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헬스케어 섹터 조정장 속에서도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에 주목하면서 바이오주를 조금 더 접근해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소외된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그런 질문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함께 조금 더 세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장도 경계 심리는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지 어떤 부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까지는 좀 지루할까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경계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약세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장에서 흐름만 좀 잘 지켜준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으로 반전의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 흐름 봤을 때 우리 앵커님이 소외주를 공략해야 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소외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 맞추기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사이버 보안주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 원격 치료 관련주 어지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중에서 사실상 지금 내실 있는 테마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텔레그램 관련해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 때문에 지금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 반짝 상승세 나와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자 관련해서 예타 면제 관련 이슈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었는데 이 예타 관련해서는 바로 이제 전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양자 쪽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또 나와주더라고요. 일단 보안 관련주들이 양자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음란물 사태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가 마감했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는 조금 더 추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1, 2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그 종목들이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루치기에서 한 2, 3일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연이어서 나올지는 이번 주 내내를
끌고 갈 그런 이제 이슈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테마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데이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보여지고요. 교육 관련 종목들도 오늘 반등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난주인가 언제 그때도 이제 교육 관련주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올라갔을 때 이 원격 교육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엮이게 되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슈를 또 계속 찾아보니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검정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요. 11월 말에 또 결과가 공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목들이 단발적으로는 지금 또 튀어오르는데 11월 달에 또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반짝했다가 또 다시 쉬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그 내실 있는 그런 테마 섹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지금 진료 대란 테마주로 지금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노조 파업 이슈가 계속 좀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28일에 그러니까 내일은요 조선 업종 노조 연대 파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종목들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게 이슈가 있으면은 사실 종목들이 빠지는데 이번에 이제 원격 치료 관련 종목은 지금 보니까 29일에 총파업이 있는데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반전의 이런 모습이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파업 이슈 역시도 29일에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그냥 단발적으로 반짝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약 종목들의 흐름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 법안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이슈 들어와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2월달 첨생법이 이제 개정돼서 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안이 또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라서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이 와주려면은 제약지수단이랑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건 맞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100만 원 황제주로 등극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는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파트너님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내일은 조금 낙폭을 만회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놓은 상황. 내일 그래도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IPO 대여로 따사까지 한번 갔다 온 ENCL이라는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도 상한가를 한번 갔다 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에 또 관심도가 또 쏠려 있는 종목군이라는 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서울병원 쪽에서 교원 창업으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스피노프 그 회사 분할해서 세워진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과 굉장히 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주 부인인 고 박두일 여사와 함께 또 이제 그녀의 아들이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또 삼성가의 또 파생된 기업인 CJ 회장의 이재영 회장 역시도 신경계 유전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경계 유전병이 뭐냐 보니까 샤르코 마리투스병이라고 해서 이 병이 유병 인구가 해외로 봤을 때는 300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금 삼성가 쪽에서 ENCL의 수차례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그룹의 벤처캐피탈인 삼성벤처투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운영기관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금 현재 ENCL의 주요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었는데 상장 이제 할 때 수요
조사할 때도 굉장히 또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최근 이제 IPO로 상장한 기업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엔셀은 이번 이제 하반기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그 IPO 상장주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또 최근에 상장했었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역시도 상한가에 지금 부근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늦게 이렇게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신경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모 자금을 일단은 지금 현재 임상 비용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2026년도경으로 지금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의 이제 일정상에 조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이제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CDMO 사업인데 CDMO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생물보안법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CDMO 사업만 좀 잘 돼도 빠른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이엔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상한가 흐름이 좀 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거래일 쪽도 바짝 또 다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상 움직임 봤을 때 지금 60 분봉상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일단 31,000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5,000원 정도까지도 흐름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일 시초가 이제 공략주이기 때문에 31,000원 구간까지는 상단 움직임 보고요. 하단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정도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엔셀 지난 금요일에 들어온 종목인데 코스닥에 입성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방해주고 있는 새내기주이고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또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31,000원까지는 시초가 공략해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TV가 오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4 동아시아 미래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세계 국가 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경제와 문화 두 축에서의 경쟁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하이롱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이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김영희 PD가 동아시아 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이 밖에 단결의 영화감독과 리젠동 전 JP모건 아시아 태평양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공로상 시상,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보당국이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육군 공변단은 이 현대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 해당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000명 고용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에 착수했고 올해 10월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였습니다.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측은 성명을 내고 현대는 당사 운영이 이 지역사회 수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계속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주 중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경영진에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현재 경영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오늘 28일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실사 결과와 인수 협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을 예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지만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 전문금융회사 영업 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4,9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22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 대출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악화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1.69%로 집계돼 2014년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